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의 약물 안전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From Pharmacovigilance System to DOR System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WHO에서는 약물 감시 Pharmacovigilance를 약물과 관련된 문제들을 파악하고 평가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예방하는 그런 학문과 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러한 약물 감시 활동은 의약품의 전 주기에 걸쳐서 지속됩니다. 우리나라의 약물 안전 관련 정부 기관과 공공기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48년에 보건복지부가 설립되어서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식약청이 설립되어 신약을 승인하고 약물 안전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해 오다가 2013년에 식약처로 승격했습니다. 또 2004년에는 질병관리본부가 발족해서 특히 백신의 안전성을 관리해 오다가 작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 생기면서 백신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방역의 중요성이 커져서 2020년에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했습니다. 2000년에는 근보공단에서 심평원이 분리 독립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설립되어서 언어기반 보건의료를 추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에는 식약처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어서 약물 안전과 위해 관리를 위한 그런 과학적 근거를 생성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 주요한 약물 감시 제도는 재평가 제도와 자발적 약물 부작용 신고 제도, 그리고 재심사 제도였습니다. 재평가 제도는 허가받은 약물의 최신 과학적 지식을 반영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재평가하는 제도입니다. 1977년에 도입되어서 3단계에 걸쳐서 2017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는 1988년에 의사, 약사 등의 의료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민들이 약물 부작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1992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국제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이 넘도록 신고된 부작용 건수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이러한 자발적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6년에 3개의 대학병원을 지역약물감시센터로 지정하였고 2007년에는 6개, 2008년에는 9개로 센터 수를 늘렸습니다. 이러한 센터 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발적 부작용 신고 건수가 늘어나자 식약처에서는 9년부터 3년간 약물감시 연구 사업반을 설립해서 15개의 지역센터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 사업반은 자발적 약물 부작용 신고를 활성화하고 약물역학 연구를 수행하며 약물 안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걸 목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사업반이 끝나면서 2012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서 지역센터가 20개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미션은 자발적 부작용 신고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이며, 두 번째는 시그널이 잡혔을 때 특정 약물 간의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역할, 세 번째가 DOR 크라이테리아를 개발해서 심평원으로 넘겨주는 역할, 네 번째가 약물 안전에 관련된 교육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조직은 이와 같은데 5개의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기에
첫 번째가 약물안전정보 1팀, 약물안전정보 2팀, 약물역학팀, DUR 정보팀, 그리고 행정팀이었습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된 이후에 지역약물감시센터의 수가 20개에서 22개, 27개로 내렸다가 2020년에는 28개로 확대되면서 전국을 커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약물 부작용 신고 시스템도 변화가 있었는데 1988년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는 서면이나 또는 팩스를 통해 신고했는데 2000년에 식약청의 이지드락 웹사이트가 개설되면서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약물감시연구사업단의 웹사이트가 개설되었고 2012년 10월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공식 웹사이트가 개설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에는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부작용도 보고하도록 발전하였습니다. 1988년에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보시는 바처럼 거의 2005년에 이르기까지 자발적 부작용 보호 건수의 증가는 굉장히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지역약물감시센터가 지정되면서 그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자발적 부작용 보호 건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200만 건이 넘는 부작용 보호건이 축적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WHO에 보고하는 부작용 건수가 인구 100만당 가장 많은 국가로 발전했습니다. 2013년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정보통합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또 2014년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제도를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 약물역학 조사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 제약회사에 있는 약물안전관리 책임자를 교육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은 APEC의 약물감시 센터 오브 엑셀런스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2017년에는 의약품 품목 갱신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의약품 재평가 제도를 진일보시켜서 5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또는 체계적으로 이러한 약물에 관한 안전성 유효성 정보를 갱신해 나가는 그런 제도로 도입.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 위해 관리 계획 제도가 도입이 되었는데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은 정부에 의해서 파악된 그런 약물 부작용 위험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약품에 관한 안전성 관리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해서 집행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의약품 안전에 관한 굉장히 포괄적인 제도가 되는데요. 안전, 프리클리니컬 스테이지부터 임상시험 1, 2, 3, 4학년을 거쳐서 신약 허가를 받는 까지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설계하고 시판 허가 이후에도 이러한 RMP를 수행하고 평가하면서 이후에 수정 보완하는 것까지 페이즈 4 단계에 그런 포괄적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RMP 제도는 2014년 8월에 제약회사로 하여금 자사의 의약품에 관해서는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만들었고 그 대상이 되는 약물은 단계별로 확대했는데 2015년에 신약과 비제한 치료제, 2016년에는 허가받은 약품과 활성 성분이 좀 다른 것, 그 다음에 2017년에는 투여 경로가 다른 약, 2018년에는 적응증을 확대한 약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심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사용 성적 조사를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2020년에는 이러한 RMP와 재심사 제도 간의 중복되는 분야 부분을 해소했고 이 금년에는 RMP 레귤레이션을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하였으며 2022년
내년에는 이러한 PMS 제도를 RMP에 통합시키는 그러한 Unified RMP 제도가 시행되는 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나라에서의 ADR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중심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있는데 식약처 산하에 있으면서 이러한 병의원과 그 다음에 환자, 제약회사로부터 ADR 정보를 보고받고 이걸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분석할 뿐 아니라 필요하다면 신병원의 청구자료 또는 통계청 사망자료, 병원 EMR 자료, 국립암센터 암등록 자료 등을 연계해서 분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하고 식약처에서는 이러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의약품안전관리원의 노력을 인정해서 WHO에서는 2018년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레이트의 보건재단 상을 수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DOR 시스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DOR은 사전에 정해진 크라이테리어를 적용해서 의약품 사용 양상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그러한 구조화된 지속적인 노력인데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부적절한 처방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특히 노인에서의 하약제 처방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급격히 고령화되면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노인들은 특징상 여러가지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앓고 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하약제를 복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좀 더 환자 중심으로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 표는 우리나라에서 2010년 전후에서 수행된 연구 결과 이런 다약제 처방 또는 복용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DOR 시스템이 우리나라에서 도입된 그 과정을 보면 1980년 후반에 그러한 개념이 소개되었지만 별다른 액티비티가 없었다가 2003년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우리나라의 약물 처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게 되고 2004년에 보건복지부에서는 DOR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DOR 시스템을 도입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약물 상호작용, 연령금기 약물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2005년 9월에는 이러한 DOR 위원회의 활동을 식약처로 이관했고 2006년에 식약처에서는 인부금기 약물 상호작용, 그 다음에 연령금기 약물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2010년 12월에는 심평원에서 내셔널와이드한 DOR 시스템을 수행하기 시작했고 2012년 4월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해서 DOR 정보팀에서 DOR 크라이테리아를 디벨롭하기 시작해서 심평원으로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DOR 시스템이 도입되는 초창기부터 아주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초창기에 이러한 DOR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DOR 시스템은 의사들의 고유 권한, 진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획일화된 처방을 하도록 하는 강요하는 그런 면이 있다. 그리고 의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오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등의 이유를 들어서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경기도 의사회에서는 이 취지를 동의하고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표를 함으로써 여러 개의 혼란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시범 사업을 거쳐서 2010년에 심평원에서 이러한 DOR 시스템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된 수년이 지나면서 의사들은 이러한 DUR 시스템이 환자들을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대단히 유익한 시스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부 부처 공공기관 간의 협력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약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그러한 정부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심평원은 이러한 DUR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는 그러한 공공기관이 되었고 식약처 산하의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이러한 DUR 크라이테리아를 개발해서 제공하고 이러한 DUR을 분석하는 평가하는 역할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DUR 시스템의 대상이 되는 약물 선정 기준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성 문제를 유발했던 약물. 두 번째는 청구 자료를 분석했을 때 다빈도 처방 약물. 세 번째는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물을 대상으로 해서 약물 상호작용에 관한 정보, 그 다음에 연령 금기, 인부 금기, 그 다음에 치료 중복, 그 다음에 치료 용량 및 치료 기간에 관한 정보들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럼 DUR 크라이테리아는 어떻게 무엇을 개발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먼저 문헌 고찰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식약처에 허가사항이 있고 또는 외국의 허가사항이 있고 파마코피아 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데이터베이스나 논문을 검토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 그 다음에 임상 지침들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실제 현재 사용 양상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수집해서 구축하고 있는 케어스 데이터베이스와 심평원에서의 청구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도출된 DUR 크라이테리아의 평가 결과에 따른 초안은 임상전문가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포괄적인 평가를 통해서 DUR 크라이테리아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전국적인 DUR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는데 보시면은 concurrent DUR 시스템, 동시적 DUR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병의원을 방문하면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하게 되면 그 처방 정보가 곧바로 심평원 서버로 제출이 됩니다. 그럼 심평원 서버에는 그 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이전에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처방받은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그 정보 간에 검색을 통해서 약물 상호작용이 있는 가능성이 있다든지 다른 연령금기, 인부금기 등등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실시간으로 그 처방한 의사에게 피드백을 주는 알러트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처방 의사는 그걸 보고 자신이 처방한 약물을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특별히 그 약을 처방해야 될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기재하면 통과가 되게 됩니다. 그렇게 완성된 처방전을 가지고 환자가 약국을 가게 되면 약국에서 또 한번 이러한 조제 정보에 대해서 심평원으로 조회를 해서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만약에 처방한 약물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러한 DUR 창에 알러트가 뜨게 됩니다. 약물을 복용한 이후에 발생한 약물 부작용을 관리하는 것이 파마코비질런스, 약물 감시라고 한다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처방 단계에서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검토해서 변경을 하도록 해주는 것을 저는 파마코비질 프리벤션, 약물 부작용 예방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약물 감시와 약물 예방 활동을 통해서 환자 안전을 더욱 확실하게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DUR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 그 효과를 보면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2012년 18세 이하에서는 키놀론 사용을 금지한 에이지 컨트롤 인디케이션 연령 금기 목록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그 퀴놀론 처방은 18세 이하의 소아청소년에서는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체인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5세 이하에서 메틸페니데이트의 사용을 금지한 연령 금기 목록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처방에 대한 처방 양상은 거의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DUR 시스템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약효군, 약물에 따라서 서로 다른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DUR 시스템 도입 이후에 어떤 그 변화가 있는지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문제가 있을 때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의 DUR 시스템에 문제가 제기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2010년에 이러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지금 1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알러트 창이 너무나 자주 떠물어서 임상 의사들은 알러트 퍼티그가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들은 이러한 알러트 창이 떠도 무시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알러트 퍼티그에 의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알러트 창이 떴을 때 본인의 처방을 변경하는 것이 의무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러한 DUR 시스템만 가지고는 어떤 알러트가 발생했을 때 그걸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심평원 서버에 있는 DUR 시스템에는 환자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개발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소지가 많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 DUR 시스템에서 의사와 약사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DUR 시스템을 더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더 도움이 되는 DUR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IT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의료기관 간에 이런 처방 정보가 교류할 수 있도록까지 발전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심평원 시스템과 의약품안전관리원 시스템 간에 연계가 되어서 약물 부작용을 중복 신고하는 경우가 없도록 개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DUR 제도의 시스템 적용된 이후에 사후에 적극적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정책이 개발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예외 조항이라든지 완화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와 약사 등의 어른들에게 대한 DUR 시스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일반인에 대해서도 이러한 DUR 시스템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DUR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료진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DUR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심평원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간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의료진들과 또 일반인들로부터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우리나라에서의 의약품 안전관리
규제의 발전 과정을 요약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977년에 의약품 재평가 제도가 도입되었고 1988년에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95년에 재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는 웹 기반으로 부작용 보고할 수 있게 되었고 2004년부터는 제약회사와 약사로 하여금 부작용을 의무 보고하도록 했으며 2006년부터 지역 약물 감시센터가 지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제약회사는 약물 감시를 할 수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했고 2010년 12월부터는 전국적인 DOR 서비스가 신평원에서 시작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설립되면서 많은 일을 하기 시작했고 2014년에 해외 부작용 보고도 받기 시작했으며 2014년에 의약품 피해 구제 제도를 도입하고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도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8월부터는 위해 관리 플랜을 시스템을 도입했고 2017년에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에 PMS 제도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2022년에 유니파이드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플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국의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보면 1977년에 도입된 재평가 제도가 2017년 40년 만에 품목갱신 제도로 발전했고 자발적 부작용 신고 제도는 198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1995년에 도입된 재심사 제도는 2014년부터 도입된 RMP 제도와 더불어서 통합이 되어서 2022년부터 유니파이드 RMP 시스템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DOR 시스템은 2010년에 도입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심포지움을 통해서 우리나라 DOR 시스템을 되돌아보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다시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오늘 통해서 참고하고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서 약물 안전을 통한 환자 안전이 개선되고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 건강이 더욱 좋아지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